한국 현대문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소설이 하나 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 딱 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바로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이겁니다. 정말 간단한데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이 한 문장이 동화 같았던 제목을 순식간에 아주 냉혹한 현실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장이랑 작은 공 또 달나라를 향한 꿈? 이게 대체 한 나라의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거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소설의 중심에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가족에게서 시작되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 또 딸 영희,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주 소박하지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는 곳 이름이 참 아이러니해요. 나관구 행복동. 이름만 들으면 정말 파라다이스 같죠? 하지만 현실은 무허가 땅에 지어진 판자촌이었습니다. 가족이 직접 손으로 지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죠. 네, 어느 날 철거 개고장 이 종이 한 장이 날아옵니다.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이 가족의 집이 철거될 운명에 놓인 거죠. 이 종이 한 장이 그들의 세상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는 대가로 가족이 받은 건 딱 하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주권이었죠. 그런데 이게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을까요? 이 입주권은요, 이 가족에게 정말 잔인한, 도저히 풀 수 없는 경제적인 수수께끼를 던져준 셈이었습니다. 자, 어떤 젊은 사업가가 나타나서 이 입주권을 사겠다고 해요. 제시한 금액이 25만 원.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겉보기엔 꽤 큰 돈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이죠. 그 입주권으로 진짜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무려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결국 이건 뭐 팔자니 헐값이고 쓰자니 돈이 없고 그야말로 완벽한 덫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딸 영희가 정말 절박하고도 처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지기로 한 거죠. 영희는 입주권을 사간 그 남자를 따라 나섭니다. 목표는 단 하나,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그 입주권을 되찾는 것. 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약을 먹여 잠들게 하고는 금고에서 입주권을 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신들을 내쫓은 바로 그 사람들의 세계로 뛰어든 거예요. 하지만 영희가 그렇게 애쓰는 동안 집에선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평생 달나라에 가는 꿈을 꿨던 아버지,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는 동네 벽돌 공장에 아주 높은 굴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영희가 그토록 힘들게 입주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다 부서졌고 아버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입주권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녀의 희생은 결국 허사가 된 거예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가족의 생존이라는 더 긴 전쟁에서는 이미 진 거나 다름없었죠.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쓴 작가, 그리고 그가 겪었던 실제 경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바로 조세희 작가입니다. 글쓰기를 거의 포기할 뻔했다가 정말 인생을 바꾼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분이죠. 그는 이런 고통을 그저 상상으로만 쓴 게 아니었어요.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그가 기자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판자촌 철거 현장에 취재를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밥을 먹고 있는데 철거 반원들이 들어와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잔혹한 현실을 목격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바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펜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글만으로는 이 현실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사복 광부 항쟁 같은 노동투쟁 현장을 기록하는 사신작가가 됩니다. 1978년에 나온 이 책이요. 지금까지 300만 부 넘게 팔렸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건 아마 이 책이 마치 거울 같기 때문일 겁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만들어낸 그늘, 점점 더 벌어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 그리고 어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작가 자신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책이 40년 동안 읽힐 줄은 몰랐다.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말 씁쓸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신의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유가 사회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단순히 한국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넘어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난장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이라는 그 작은 공을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그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말 섬뜩한 다짐이죠.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사회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한 가족의 절망,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저항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1970년대 하면 다들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잖아요.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였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 화려한 기적의 바로 뒷면, 그 짙은 그림자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숫자로만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발전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의 중심에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족은 바로 옆에 살면서도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요. 바로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깊게 갈라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가족이 사는 공간부터 한번 볼까요? 한쪽은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7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다른 한쪽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곧 철거될 낡은 집에 살고 있죠. 이건 그냥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자녀 세대한테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잣집 아들들은 비싼 과외받고 몰래 음란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난장이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정말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돈으로 사람을 치고도 뺑소니 사고를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강제로 집을 빼앗겨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당할 뿐이죠. 정의라는 저울이 처음부터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각자의 길을 가던 두 세계는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아주 비극적인 지점에서 폭력적으로 일어나고 말죠. 당연하게도 그 충돌의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남게 됩니다.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의 삶을 따라가 보면 이 비극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희망을 품고 공장에 들어가요. 대화를 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회사의 2인자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는요?
체포, 재판, 그리고 사형 선고. 그의 저항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작가는 후속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아주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해자였던 부유한 가족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업가의 막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려요. 이걸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썩어빠진 착취 시스템은 결국 승자마저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걸요. 모든 걸 가졌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 겁니다. 바로 그 막내 아들이 반복해서 꾸는 악몽의 가시고기가 나옵니다. 이 후속작의 제목이기도 한 가시고기. 이 강력한 은유 속에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과연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은유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 어부는 자본가입니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물을 던지죠. 그물은 바로 착취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건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한 가시고기,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잡아봤자 이유는커녕 그물만 찢어놓는 존재. 이게 바로 착취의 끝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 노동자를 뼈만 남을 때까지 착취하는 시스템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억압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자기 파괴적인 구조라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4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부터는 이 소설 속 세계가 지금 우리 현실과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설에 나오던 판잣집은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소설이 말하던 양극화, 가난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유리벽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기회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죠. 결국 그 가난이 다음 세대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요. 이런 불평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이 숫자를 보세요. 2010년대 중반에 나온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2명이 가진 재산이 가장 가난한 36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소설 속의 극단적인 상황이 더 이상 소설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작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효율, 그런 차가운 논리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것.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심장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설이 나온 지 40년이 넘게 흘렀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죠.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근본적인 싸움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